자, 기본 이론 과정 36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90페이지예요. 290페이지 2번 챕터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포트폴리오 이론 옆에다가는 별표 6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험 매해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단골 메뉴다 생각하시고 설명 잘 들어오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것은 포트폴리오 이론이 왜 나오게 됐으니까 배경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평균부산 결정법이 있죠. 즉 지배 원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제 평균부산 결정법 지배 원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의 투자안이 다른 투자안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도 더 높고 하나의 투자안이 다른 투자에서 위험도 더 큰 경우가 되겠지요. 이때는 서로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A와 B 중에 지배당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A와 B 모두가 어때? 지배를 하게 된다. 따라서 A와 B 둘 중에 하나로 어때?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평균살처법 지배 원리의 한계점, 문제점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뭡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것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는 먼저 선택 이론에 대해서 학습이 되셔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다. 쉽게 생각하면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는 뭡니까? 여러 자산의 나눠 투자를 말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한 자산에 집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면서 줄여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위험을 줄여보기 위해서 결국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는 위험에 대해서도 학습이 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또 이제 우리가 2분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부동성이란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야. 즉 지리적 위치가 고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참 부동성이란 특성이 있음으로 보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또는 국지적 시장이 되는 것이다. 참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지역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또한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시장은 유형별로 세분되는 부분시야로 존재한다는 것. 따라서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유형별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부동성이란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지역별로 유형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참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위험을 줄여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 여기서 학습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 또 하나는 위험과 관련된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위험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심화 이론 과정에서는 위험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선택 이론까지 모두 다 학습을 하면서 반복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우리 시험에서도 포트폴리오는 매해마다 빠져고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 출제면 더 높은 위험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서 기본 이론 과정부터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이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의 의의는 다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교재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자, 290페이지 보세요. 양골 1번. 포트폴리오 이론의 의의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로 봅시다. 자, 평균부산 결정법, 즉 지배원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이론이 등장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잘 이해하자 그랬죠. 평균부산 결정법, 지배원리의 문제점, 한계점이다. 이걸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쯤 보세요. 지배원리로, 즉 평균부산 결정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 적절한 투자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알 수 있겠지요. 동네 1번. 자, 여러 개의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하나에 집중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즉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한다. 따라서 투자를 분산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 관련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네 2번. 부동산 유형별 분산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산 투자도 위험을 낮출 수가 있더라. 자, 우리가 설명했죠. 부동산이란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유형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위험을 줄여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선 3번. 포트폴리오 관리란 투자 대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어때? 제거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배우겠지만 불필요한 위험을 흔히 어때?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참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동사 4번. 포트폴리오 이론은 수많은 포트폴리오 중에서 개별 투자자의 위험 수준에 적합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되시면 되겠고, 다음 양고로 2번이에요. 양고로 2번 여기서부터는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관련된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먼저 포트폴리오 위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비체계적 위험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합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저희들이 부동산 투자에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따르고 있다. 이미 배웠습니다.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었죠. 사업상 위험에도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었어요. 이게도 금융적 위험, 법률적 위험, 이자율 위험, 유동성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등등등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야. 이 같은 위험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체계적 위험에 해당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간단히 우리 살펴보면 시장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 위험은 체계적 위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반면 운영 위험이다. 이 경우는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여기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 시험에 단골 메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를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이야기. 좀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에 전반적으로 즉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모든 부동산에 즉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때 특정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르쳐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우리 생각해보죠. 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참 부동산 경기 안 좋으면 당연히 자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하락하겠지요. 가격은 하락한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야. 근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 생각하세요. 시장 전반적으로 모든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인가, 특정 부동산만 가격이 하락할 것인가 이렇게 구분해 보자는 이야기야. 자, 보세요.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때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죠. 결국은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같은 건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이다. 다음은 또 보세요. 이제 금리 즉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땠지? 자,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죠? 따라서 내가 돈 빌려서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이러면서 부동산의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때도 보세요. 금리 즉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 자체가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부동산의 수요가 감소한데 시장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인가, 특정 부동산만 수요가 감소할 것인가 이걸 따져보자는 이야기.
특정 부동산만 수요 감소할까요? 아니겠지요. 시장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한다. 그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게 바로 뭡니까? 체계적 위험이다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이처럼 시장 전반적으로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어떤 게 시장 위험이다.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보세요. 시장 전반적으로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때는 이럴 때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분산 불가능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분산 투자자도 제거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따라서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해도 줄여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줄여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같은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런 사례 봅시다. 보세요. 체계적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처럼 증가하는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추가적인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무리 포트폴리오 구성한데도 줄여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따라서 체계적 위험이 증가할수록 증가한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보상 이게 따르게 된다. 그럼 우리 배웠죠. 위험에 대한 보상,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바로 뭡니까? 위험 할증률이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위험 할증률이 위험 할증률이 상승하게 된다. 그럼 위험 할증률이 상승할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사실 우리 배웠습니다. 요구 수익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요구 수익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보상률이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요구 수익률이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종은 일자다. 가져가도 요구 수익은 상승을 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은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요구 수익 사이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죠.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흔히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는 것은 위험과 수익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어떤 위험입니까? 바로 체계적 위험과 요구 수익 사이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그럼 이것은 체계적 위험을 야기케 하는 요인들이 있겠지요. 요인들이 있다. 우리가 앞서 말씀했던 부동산 경기가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금리 이자율이 변동한다. 모두가 체계적 위험과 관련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경기 변동이라든지 다음은 이자율 변동이다. 또는 인플레이션 뭐 등등등이 체계적 위험을 야기케 하는 요인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또 이제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A라는 임대용 부동산이 있고 인근에 B라는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저 멀리 떨어진 여기에 이제 C라는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A라는 임대용 부동산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좀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해서 A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화재를 복원하는 기간 동안은 임대 안 되겠죠? 오히려 인간의 B는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C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이처럼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이로 인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즉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까? 특정 부동산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특정 부동산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 부동산만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야. 이 같은 위험을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특정 부동산 영향을 미친다 해서 개별 위험이다 또는 고유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비체계적 위험은 어떤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으니까 섞어 놓으면 위험을 줄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이야기지요. 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어떤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즉 분산 가능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피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에서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 알 수 있겠죠. 비체계적 위험이 증가한다 할지라도 이 증가는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위험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이 증가하더라도 이따른 보상이 없기 때문에 위험 할증률이 변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위험 할증률은 불변이다. 따라서 다른 쪽에 있다면 요구심리도 변할 만한 이유가 없겠죠. 요구심리도 불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비체계적 위험이 증가한다 할지라도 요구심리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과 요구심 사이에는 비례 관계에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이야기지요. 결국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결국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가 어때? 비례 관계에 있다. 이때 위험은 결국은 뭘 이야기합니까? 체계적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비체계적 위험 이걸 의미하는 게 어때?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로 뭘 합니까? 체계적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 비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는 이야기예요. 위험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체계적 위험과 결국 어때? 요구심 사이는 어때?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포트폴리오에 관련해서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이야기는 결국 어떤 위험입니까? 체계적 위험과 요구수익 사이에 어때?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비체계적 위험과 요구수익 사이에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체계적 위험과 요구수익 사이에 어때?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우리 용어 정의를 다시 한번 봅시다. 포트폴리오 위험에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고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이야기 때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뭡니까? 체계적 위험이 되겠고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트폴리오 위험에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고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이야기. 이때 피할 수 없는 위험은 뭘 이야기합니까? 체계적 위험이 되겠고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포트폴리오 구성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줄여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비체계는 어때? 줄여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벌써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도 어때? 줄어든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일정 수준 이하로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체계적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국 자, 이처럼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 감소하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체계적 위험이 감소했답니까? 아니지요. 뭐가 감소합니까?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포트폴리오 위험에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이때 줄여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이야기예요. 좀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총 위험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포트폴리오 총 위험이 줄어드는 건 뭐 때문입니까?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비체계를 줄일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이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려간다는 겁니다. 자산수를 늘려간다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예요. 자, 보세요. A와 B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자, 이때보다는
이때보다는 여기에 C 부동산을 편입하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가 더 늘었죠. 다음 여기에 D 부동산을 또 편입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자산수가 어때? 더 늘어난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통계적으로 불필요한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하게 된다. 아무리 자산수를 늘린다 할지라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안 줄어드는 거예요. 체계적은 줄어들지 않는다. 줄어드는 건 뭡니까?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불필요한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무엇 때문일 것인가? 바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자산마다 수익률의 움직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겠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자산마다 수익률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섞어놓으면 위험을 더 줄여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해야 된다. 이를 가려서 우리가 뭐라 할 것인가? 바로 위험 감소 효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 감소 효과다. 또는 분산 투자 효과다. 줄여서 분산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고, 분산 투자는 뭡니까?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때? 위험 감소 효과, 다음은 분산 효과다. 포트폴리오 효과다. 모두가 어때?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뭘 뜻합니까? 바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불필요한 비체계적 위험이 어때? 감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모두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그림 하나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그림은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Y축은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총 위험이 되겠고, X축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 수가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엔 급격히 감소하다가 서서히 완만하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보세요. 이제 이 크기가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의 크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의 크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두 가지로 구성되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성한 자산수를 일할지라도 이 이하로는 절대 위험이 어때?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하로는 절대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이분이 뭐가 될까요? 이 크기가 바로 체계적 위험의 크기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반면 포트폴리오 구성은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이 크기는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의 크기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합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어떻습니까? 이걸 합해서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줄어든 건 결국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아무리 자산수를 늘려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줄어드는 건 비체계적 위험이다. 비체계적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어때?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도 어떻습니까? 감소하게 된다. 그럼 역으로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 감소한 뭐 때문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림 통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좀 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교재 통해서 또 한 번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290페이지예요. 자, 29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양괄호 2번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다 소개되어 있죠? 박스를 보세요. 포트폴리오 총 위험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바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 편괄호 1번 봅시다. 편괄호 1번 체계적 위험 관련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봅시다.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모든 부동산에 즉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위험이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죠.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시장 위험이다 또는 분산 불가능 위험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또 1번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심화, 이자율 변화 등 시장의 힘에 의해 야기된 위험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 이들은 어떻습니까? 체계적 위험과 관련된다 설명을 드렸었지요. 또 이는 어때?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분산 투자로서 감소시킬 수 없는 위험이죠. 그래서 위험에 따른 보상이 요구된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보상, 위험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따라서 체계적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은 상승한다. 이를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를 한다. 우리 여기서 다뤘던 내용이죠. 체계적 위험이 크면 클수록 금액을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체계적 위험과 요구 수익 사이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를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를 한다. 결국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위험과 수익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다. 이때 위험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체계적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체계적이 아니죠. 체계적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편과로 2번 봅시다.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첫 번째는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특정 부동산은 영향을 미친 위험이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시험 비체계적 위험은 어떻어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의 잘해야 했어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은 뭡니까? 체계적 위험이 되는 것이고 피할 수 있는 위험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용어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봅시다. 이를 개별 위험, 고유 위험, 분산 가능 위험이라고 나서 비체험을 개별 위험이다, 고유 위험이다, 분산 가능 위험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부터 야기된 위험으로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뭡니까?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 투자 대상을 다양하여 분산 투자,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비체계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볼 수 있다. 아무리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해도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통계적으로 감소한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려감에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박스에 그림이 들어있지요. 바로 우리가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린다 할지라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랬죠? 줄어드는 건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비체계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도 줄어드는 것이다. 결국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 줄어든 건 뭐 때문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양으로 3번 봅시다. 자, 박스에 그림 아래 나와 있지요. 양으로 3번 보시면 첫 번째 봅시다. 포트폴리오 편입 때는 투자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하는 것을 이처럼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를 가려서 우리가 위험 감소 효과 또는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를 한다. 그래서 위험 감소 효과,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가 다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에서 이는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자산들의 수익률 움직임이 다르다는데 기인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들의 수익률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섞어놓으면 섞을수록 위험은 더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이론 과정에서 설명드릴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화 이론 과정에서 다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29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296페이지 보시면 예제 두 문제 넣어드렸죠. 두 문제 넣었는데 이제 하단에 나와 있는 예제 한번 보겠어요. 하단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예제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지난 시험에 출제한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만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자,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1번 보세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클 경우 이래 돼 있지요. 자, 그럼 이제 보기 1번은 이 내용이죠. 자,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클 경우 이래 돼 있죠. 얼른 이러면 실소장님께서는 부동호 표시를 해버리시라는 이야기야. 자, 그럼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크다는 이야기야. 그럼 어때? 요구수를 충족시켰죠. 이때는 타당성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투자는 어때? 채택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지금 봅시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를 클 경우 투자는 어때? 채택된다. 맞지요? 2번 봅시다. 개별 부동산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어때?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 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줄여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요. 2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3번 봅시다. 3번 무이익률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수익을 상승신 요인이다 나와 있는데, 자, 3번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자, 이제 요구수익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먼저 무위험률이 있지요. 여기에 위험 할증률 더해주고 여기에 예상되는 인플레 보상률 여기까지 반영해서 어때? 요구수익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설명을 해줬어요. 다른 조건이 일자하다면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투자자의 요구수익은 어때?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인데, 자, 보세요.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수익을 상승신 요인이다. 자, 보세요. 투자자의 요구수익이 상승했다는 이야기 뭡니까? 무위험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무위험률의 상승,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죠. 무위험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수익은 어때? 상승시킨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보세요. 이제 반대로 무위험률이 하락한다면 당연히 어때? 요구수익도 하락을 하게 되겠지요. 됐습니다. 그래서 무위험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수익은 어때? 상승시킨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죠. 무위험률의 하락, 이걸 뭘로 바꾸자?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봅시다. 투자자가 대상자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이다. 그죠? 왜? 워낙 비싸기 때문에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연주되는 게 뭡니까? 유동성 위험이다.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이 되어 있고 5번 봅시다. 평균부산 지배 원리로, 자, 평균부산 결정법을 어때요? 학자에 따라서는 평균부산 지배 원리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변동계수를 활용하여 투자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었죠. 자, 평균선 결정법, 즉 지배 원리가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변동계수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 또 어때?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 했지요.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할 수도 있겠고, 또한 어때? 포트폴리오 이론도 등장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뭡니까? 평균결정법 지배 원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되는 것이다. 이 중에 보기 5번은 어때? 변동계수,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봅시다. 평균부산 지배 원리로 투자 선택할 수 없을 때 변동계수 1 활용해서 투자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어요.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문제선 틀린 거 찾기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제도 풀어드렸어요. 여기까지가 본 기본을 관해서 다루고자 한 3절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97페이지예요. 4절은 화폐의 시간 가치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분은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투자는 3단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취득이란 과정이 있지요. 취득.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운용이란 과정이 있다. 운용의 가장 대표례가 바로 뭡니까? 임대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업 중심으로 투자로서는 설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거지요. 취득을 하고 임대업이라는 운용의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업 잡고 취득했던 임대부산을 처분을 하게 된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취득, 운용, 처분의 과정이다. 이처럼 취득 그리고 운용, 처분의 과정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현금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된다. 이때 현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나에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나로부터 나간 부분이죠. 나에게 들어오는 게 뭡니까? 현금 유입이다 할 수 있고 나로부터 나가는 게 뭡니까? 현금 유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내 호주머니 들어오는 게 현금 유입, 내 호주머니부터 나가는 게 현금 유출이다. 그래서 현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금 유입, 또 하나는 어때? 현금 유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보세요. 이처럼 투자는 취득, 운용, 처분이다. 3단계인데 각 단계마다 현금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취득시입니다. 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취득 시에는 내 호주머니 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내 호주머니 돈이 나가겠죠? 따라서 취득 시에는 자,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 다음은 이제 자, 임대업이란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자, 임대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는 나에게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당연히 나에게 들어오겠죠?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임대료 나에게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 현금 자, 유입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처분의 과정입니다. 자, 취득했던 임대부산을 처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나에게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당연히 나에게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때도 현금 자, 유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자, 취득, 운용, 처분의 과정을 이루어진데 자, 취득 시에는 현금 유출이 이루어지고 자, 운용과 처분의 과정에서는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우리가 현금 유입 부분과 현금 유출 부분, 즉 나에게 들어온 돈, 나간 돈 이걸 비교해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발생한 시점이 다르다는 게 문제죠. 자, 어때?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 현금 유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점을 우리가 현재로 본다라면 결국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 시점은 뭡니까? 바로 미래 시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 현금 유출은 현재 이루어지는데 현금 유입이 어때? 미래에 이루어진다. 그럼 발생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타당성 분석에서는 시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시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어떤 미래 발생물 전부 다 현재로 바꿔가지고 서로 현재 시점에서 비교할 수 있다. 시점을 맞춰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폐 시장가치를 활용을 하게 된다. 마치 이 원리예요. 오늘의 10,000원과 1년 후의 10,000원은 가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이야기. 뭐 때문입니까? 화폐의 시장가치 때문이다 생각하시고, 이래서 우리 화폐 시장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의의에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97페이지를 봅시다. 자, 297페이지 보시면 자, 1번 챕터 화폐 시장가치다 소개했죠. 그래서 1번 챕터 화폐 시장가치 옆에다가는 별표 2개만 해놓으세요. 별표 2개 해놓으시고 양으로 1번 의의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끝부분 봅시다. 세 번째 끝 보시면 자, 현금 유출은 현재 시점에서 발생되지만 현금 유입은 미래 시점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잡으세요. 현금 유출이 이런 시점을 현재로 가져간다면 현금 유입은 언제입니까? 미래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현금 유출은 현재 시점에서 발생되지만 현금 유입은 미래 시점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시점 간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시점을 동일한 상태에서 비교하여 투자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화폐 시장가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화폐 시장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권의 2번 주요 용어다 소개되어 있죠. 이걸 우리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상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현재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00원을 1년 동안 연 이자율 10%에 의해서 적립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자, 11,000원이 되겠죠? 11,000원. 그럼 11,000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금 10,000원이 있지요. 10,000원. 자, 여기에 이자 얼마입니까? 자, 연 이자율 10%라 했죠. 그럼 10,000원이 10%니까 1,000원이죠? 1,000원. 이걸 더해준 게 어때? 11,000원이다. 그래서 이제 원금과 이자 합해서 어때? 11,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이제 10,000원을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현재 시점에서 가치다. 이런 의미에서 10,000원을 우리가 현재
현재 가치다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현재 가치는 줄여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가 이렇게 변해요. 자, 현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현가 이 표현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현가는 뭐래 갑니까? 현재 가치 여기 줄임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치 줄임말이다. 그럼 자 영어로 이제 현재 가치는 어때? 이제 현재 프리젠트 가치 value 첫 글자 나가지고 PV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다음 이제 11,000원입니다. 11,000원 뭡니까? 1년 후에 가치가 되겠지요. 자, 현재쯤 본다면 1년 후에 가치다. 따라서 11,000원을 우리가 이제 미래 가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미래 가치다. 미래 가치는 줄여서 뭐라 표현할까? 미가 이렇게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미래 가치는 줄여서 어때? 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내가는 결국 뭡니까? 미래 가치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현재 가치는 줄여서 우리가 때 현가 이렇게 표현했지요. 미래 가치는 줄여서 때 내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미래 가치는 미래는 future, 가치는 value 첫 글자 따서 FV 이렇게 표현한다. future value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이 사례에서 만 원과 자, 11,000원을 같도록 만들어준 비율이 있다는 이야기. 얼마입니까? 10%. 이걸 뭐라고 하신가? 우리가 이자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이자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비율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자율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자, 이 사람이니까 만 원과 11,000원이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준 비율 이자율이란다 생각하시고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기호로 어때? R로서 많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어떤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지요. 또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벌써 이제 먼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이니까 만 원을 11,000원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어때? 금액이 커졌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자가 어때? 붙기 때문이다. 이자를 가산 더해주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면 금액이 커진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걸 어떤지 할증한다. 이렇게 변합니다. 금액이 커진다서 할증한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심야에 택시 타면 할증료 붙잖아요. 금액이 커진다는 이야기에서 할증한다. 이래 변해요. 자, 인류에서 어때? 이자율 적용해야 되겠죠? 이 사례 보니까 어때? 이자율 몇 프로입니까? 10%가 되겠죠. 이를 가려서 우리가 이제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례 보니까 수익률 몇 프로입니까? 10%예요. 10%다. 그럼 지금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이자가 많이 붙겠죠? 따라서 미래 가치는 어때? 미래 가치는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주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주자. 그럼 이 사람이니까 11,000원을 어때? 만 원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할 수 있겠지요. 11,000원을 만 원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어때? 금액이 작아졌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자를 빼주기 때문이란 이야기예요. 이자를 차감, 즉 빼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미래 가치를 현재 바꿀 때는 금액이 작아진다 해서 디스카운트, 할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할인한다.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 이자율 우리가 이제 할인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할인율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이 사람이니까 할인율 몇 프로입니까? 10%예요. 10%. 그래서 여튼 이자율은 양면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자율 뭡니까? 수익률. 다음은 이제 미래 가치를 현재치로 바꿀 때 적용한 이자율 어때? 할인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례 보면 수익률도 10%고 할인도 10%예요. 결국 이자율은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도 학자에 따라서는 이처럼 수익률, 할인율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서는 이자율, 할인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서는 어때? 이자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참고만 하시고 우리는 이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꿀 때 적용한 이자율은 뭡니까? 수익률. 다음 미래 가치를 현재 바꿀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어때? 할인율이다 생각하시고 이자율에는 좀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특히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할인한다.
할인한다. 그리고 할인율이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우리 기본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할인한다, 할인율이 이 표현 자체가 100번도 더 나올 겁니다. 예, 그만큼 많이 쓴 용어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할인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바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이렇게 바꿔주는 걸 어때? 할인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때 적용하는 이 자리 뭐가 되는 겁니까? 할인율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준 걸 뭐 한다? 할인한다. 이때 적용하는 이 자리 뭡니까? 할인율이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할인율이 높을수록 자, 현재 가치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할인이 높으면서 그만큼 이자를 더 많이 빼줘야 되겠지요. 그럼 이자를 더 많이 빼주면 현재 가치는 어때?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예문도 이야기 드리고요. 자, 이 사례는 굉장히 단순화된 사례예요. 왜? 투자기한 1년이었죠. 그러나 항상 투자기한이 1년 있으면 없다는 이야기예요. 투자기한이 3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7년, 11일 수도 있고 10년, 6개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 과정에서는 주로 연단위를 많이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연단위 활용할 때 기간을 우리가 N이란 기호로 사용합니다. 그럼 N이 3이면 뭡니까? 투자기한 3년이다. 이런 의미고, N이 5면 어때? 투자기한 5년이다. 그럼 N이 10이면 어때? 투자기한 1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또 하나 용어 정리합시다. 자, 일시불이라는 게 있고, 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일시불은 말 그대로세요. 일시에 지불을 하거나 지불 받는 경우를 말한다는 이야기야. 내가 투자연 동안 딱 한 번, 예, 일시에 지불할 수도 있겠죠. 또 투자연 동안 딱 한 번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일시에 지불하거나, 예, 일시에 지불 받는 경우, 이때 금액을 우리가 일시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연금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세요. 또 주변에서 매 월마다 자 100만 원씩 연금 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때 연금 대해서는 매 월마다 기간이 같아야 돼요. 100만 원 금액이 같아야 돼요. 기간과 금액이 같았을 때 이때 금액을 우리가 연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기마다 똑같은 금액을 내가 적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적립할 수도 있다. 이때 금액이 뭡니까? 연금이 되겠죠. 또 매 기마다 똑같은 금액을 내가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도 이 금액이 뭐가 됩니까? 연금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연 또한 일시에 지불하거나 지불받는 경우가 있다는 이때 금액을 우리가 일시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투자연 또한 매 기마다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거나 받을 수가 있다는 이때 금액을 연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간단히 또 이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내 투자기간은 예를 들어서 3년이다 가정합시다. 3년인데 내가 투자한 초에 딱 1,000만 원 한번 적립하고 투자기간 동안 더 이상 적립한 건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 1,000만 원은 일시불일까요? 연금일까요? 그렇죠. 일시불이 되는 것이다. 겁니다. 일시불. 다음, 여기서 이제 역시 내 투자기간은 3년입니다. 자, 투자는 3년인데 매년마다 내가 1,000만 원씩을 적립을 한다는 이야기야. 이때 1,000만 원 뭐가 될까요? 자, 매년마다 기간이 했죠? 1,000만 원 금액이 같다. 그럼 이때 1,000만 원 뭐가 되는 겁니까? 연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같은 1,000만 원이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1,000만 원 뭡니까? 일시불이고, 이때 1,000만 원 뭡니까? 연금이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 같은 일시불과 연금에 대해서 일시불과 연금에서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화폐 시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네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뭡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 다음 연금의 미래 가치, 다음 일시불의 현재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폐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기본이 되는 건 네 가지다. 그래서 항상 이런 순서를 잘 맞추세요. 일시불, 연금이다 생각하시고, 여튼 일시불과 연금에 대해서 미래 가치, 현재 가치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외에도 적립액과 상환액을 또 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화폐시장을 해서 우리가 모두 6가지를 학습한다. 그중에 기본이 되는 건 바로 이제 일시불과
연금에 대해서 미래 가치 구하는 거, 현재 가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화폐 신세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거 없어요. 사실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뭘 구할 것인가 이것만 잘 찾으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걸 못 찾기 때문에 어렵다고 아우성인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고르시가 이걸 찾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진 조건에서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미래 가치를 구할 것인가 현재 가치를 구할 것인가 이것만 구별돼서 연결시키면 이것이면 어때? 일시불의 미래 가치인지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것인지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인지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인지 따져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에서 주어진 조건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일시불의 연금이냐 이걸 생각하시고 미래 가치를 구할 것인가 현재 구할 것인가 생각해서 연결만 시키면 뭘 구할 것인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만 잘 판단하시면 화폐에서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렸죠.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네, 이 사례는 투자 기간 몇 년입니까? 1년이죠? 1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1년인데 최초에 10,000원을 적립했어요. 그럼 이때 10,000원은 일시불일까요? 연금일까요? 일시불이 되겠죠. 쉽게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때? 이처럼 투자기간 1년이에요. 1년인데 투자 초에 내가 어때? 10,000원 적립을 하고 투자 말에 얼마일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겠지요. 네, 이서 10,000원은 뭡니까? 일시불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 투자기간 1년이에요. 1년인데 1년 후에 11,000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현재 얼마일 것인가?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딱 한 번 내가 어때? 받는 거니까. 일시불이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일시불이라는 것은 투자 기간 동안 딱 한 번 지불하거나 딱 한 번 받는 경우 이게 일시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 사례는 결국 일시불의 미래 가치 그리고 어때?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분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이 사례는 투자 기간 1년이었죠. 그렇지만 투자 기간을 처음 3년 5년, 10년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이자율 적용하는 방식이 있겠지요. 달리 방식이 있고 복리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달리 방식은 한 번 발생된 이자가 어때? 이자가 재투자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안다. 그렇지만 복리 방식은 한 번 발생된 이자가 재투자해서 또 이자를 발생시킨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런 표현만 쓰죠. 이자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게 결국 뭡니까? 복리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시장에서는 어때? 복리 방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폐 시장에서는 뭘 적용합니까? 복리 방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드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례는 일시불이라고 했죠? 일시불의 미래 가치, 일시불의 현재 가치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11,000원입니다. 자, 11,000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10,000원 플러스 1,000원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지요. 이때 11,000원은 뭡니까? 미래 가치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 가치의 퓨처 밸류다라는 겁니다. 다음 10,000원이네요. 10,000원은 뭡니까? 현재 가치다. 할 수 있겠죠? 프리젠트 밸류다라는 이야기요. 프리젠트 밸류 플러스 1,000원입니다. 자, 플러스죠? 1,000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10,000원에 10%를 곱해준 값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럼 10,000원은 현재 가치니까 프리젠트 밸류 곱하기 10% R이다.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프리젠트 밸류 공통적인 내용이 있죠. 그럼 공통이 있으니까 앞으로 빼자는 이야기예요. 빼면 퓨처 밸류는 프리젠트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실 여기에는 프리젠트 밸류다. 이분은 어떻게 변됩니까? 자, 프리젠트 밸류 곱하기 1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더하기 프리젠트 밸류 곱하기 R이기 때문에 이때 프리젠트 밸류 공통점을 앞으로 빼면 프리젠트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투자 기간을 때 1년 후 가정했을 때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 기간을 이제 3년, 5년 일반시키면 복리 방식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예요. 복리 방식은 한 번 발생 이자가 또 이자를 발생시킨 개념이 되겠지요. 따라서 이때 N승 승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승 승을 해준다라는 이게 복리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일시불의 미래 가치는 어때? 자, 현재 가치 여기에
1 플러스 R의 n승 이걸 곱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1번식입니다. 1번식은 결국 뭡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산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일시불의 미래 가치 구하는 산식을 유도를 해봤지만 유도는 과정은 필요 없어요.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 퓨처 밸류는 어떻게 합니까? 프레젠트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값이 사실은 이제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 계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어떤 자본 환원 계수는 뭐에서 결정이 됩니까? R. 이게 이자율이지요. 이자율. 자, 다음은 이제 N. 이거 뭡니까? 기간이죠. 기간. 그래서 이제 어떤 자본 환원 계수는 이자율과 기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미래 가치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때 이자는 수익률이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1번.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한 산식을 설명을 드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시불의 현재 가치 이걸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일시불 현재, 자, 일시불 현재 프레젠트 밸류 이걸 구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 플러스 RN수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래서 프레젠트 밸류는 퓨처 밸류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이제 2번 산식이죠.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산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산식이다라는 이야기.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프레젠트 밸류는 퓨처 밸류 곱하기 자,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때? 자, 그럼 보세요. 여기 퓨처 밸류 곱하기니까 당연히 퓨처 밸류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1 플러스 Rn승분의 퓨처 밸류다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3번 산식이에요. 그럼 3번 산식 역시 어때?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이 같은 사례로부터 일시불의 미래 가치, 일시불의 현재 가치 구하는 산식을 유도를 해봤어요. 사실 유도는 과정은 필요 없고 이걸 한번 들은 것으로 만족했어요. 필요 없고 결론만 외우시면 되겠다라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주 활력 높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외워 놓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퓨처 밸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프레젠트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외워놓으시면 어때? 2번, 3번은 유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퓨처 밸류는 프레젠트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일 통해서 이제 프레젠트 밸류는 1 플러스 R의 n승을 퓨처 밸류다. 또는 자, 프레젠트 밸류는 퓨처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연습장에 한 30분 정도 적어보셔야 될 겁니다. 적으면서 외우려고 좀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외우려고 좀 노력을 해보시고 사실 저희들 때 심화이론 과정에서 또 반복해서 학습을 겁니다. 그때는 확실히 우리가 외운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눈에 익히면서 자꾸 적어보시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여러분 교재 살펴드립니다. 297페이지 보세요. 양월 2번 주요 용어다 소개되는데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평월 1번 현재 가치란 이처럼 현재 시점에서 가치를 말하는 것이지요. 미래 가치란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의 가치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재 가치는 줄여서 현가 영어로 프레젠트 밸류 표현하고 미래 가치는 줄여서 내가 영어로 퓨처 밸류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편거로 2번 봅시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진 비율을 자 여기 있네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진 비율을 뭐라 한다? 이자율 일반적으로 R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또 1번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계산할 경우에는 자 이처럼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어때? 이자를 더해 줘야 되겠지요. 이자를 가산하야므로 금액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를 할증한다 표현하겠죠. 이때 적용된 이자율을 어때? 수익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또 2번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할 경우에는 이자를 차감하야므로 금액이 어때? 작아진다. 이처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줄 때 금액이 작아진다 그랬죠? 왜? 이자를
차감, 즉 빼줘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이를 할인한다 표현하며 이때 적용된 이자율 뭐라 합니까? 할인율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특히 동그라미 2번 잘 기억했죠? 자, 미래가치를 자, 현재 가치로 미래가치를 현재 가치로 이렇게 바꿔주는 걸 뭐한다? 할인한다. 이때 적용한 이자율이 바로 뭡니까? 할인율이다. 이걸 잘 기억 잘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 화폐 시장을 활용하여 미래가치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복리 방식의 이자율 적용한다. 그래서 화폐 시장에서 어때? 복리 방식의 이자율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평고 3번 봅시다. 첫 번째를 미래가치나 현재 가치 계산할 때는 기간을 고려해야 되겠지요. 그 아랫줄 그 보면서요. 주로 연 단위와 월 단위가 많이 활용되며 우리 과정에서는 연 단위가 더 많이 활용된다는 겁니다. 연 단위일 경우 일반적으로 n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기간은 연날 경우 n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결국 화폐 시장과 관련된 계수값들은 이자율과 기간에서 결정된다.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죠. 화폐 시장과 관련된 계수값이 바로 이 값이에요. 이 값은 뭐에서 결정하신가? 이자율과 기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여기도 화폐 시장과 관련된 계수값이 되겠네요. 이 값도 결국 뭐에 결정됩니까? 이자율과 기간에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로 4번 봅시다. 투자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일시에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지불을 받는 경우도 있죠. 이때 금액을 뭡니까? 일시불. 다음 투자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매기마다 지불하거나 지불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투자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매기마다 이 표현이 있죠. 그래서 매년마다 또는 매월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똑같은 금액을 매월마다 또는 매년마다 내가 지불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때 금액을 뭐라 합니까? 연금 이렇게 표현한다. 해서 용어 정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의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구체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2번 챕터에 하단에 박스 한번 봐보세요. 박스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공식이 들어있지요. 자, 퓨처 밸류는 자, 찾으셨나요? 298페이지 맨 하단이에요. 맨 하단 위에 살짝 올라가시면 박스가 들어있죠. 박스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퓨처 밸류는 프린트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NC다. 바로 이 식이 되겠죠. 퓨처 밸류는 프린트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이게 결국 뭡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산식이 된다 생각하시고 다음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302페이지를 보세요. 30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박스가 들어있지요. 박스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자, 프린트 밸류는 퓨처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다. 바로 이 식이 들어있네요. 자, 프린트 밸류는 퓨처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된다. 이게 결국 뭡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100% 외우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연습장에 한 30분 정도 적어보시면서 눈에 익히시고 외우시려고 노력을 해보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초형까지는 다 정리해드렸어요.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일시불과 연금의 미래가치 그리고 현재가치를 구할 수 있는 부분 다음 적립액과 상환액 구할 수 있는 부분 관련해서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